안녕하세요. 오늘 공부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는 주말쯤에 발송을 해드리고요. 지금은 그냥 중간 공부, 보충 수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착과 상태가 지금 거의 전국적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렇습니다. 100명 중에서 20명은 전년보다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년이라는 건 이제 거의 평년을 얘기하는 거고요. 60%는 거의 한 평년 수준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80%가 평년이거나 평년보다 많다, 20%는 적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확한 수치가 있는데, 한 700여 농가를 조사한 정확한 수치가 있는데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느냐? 이거는 공개 영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이신 농가분들과 사업 대상이 아니신 분들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보다 정확하고 좋은 자료는 대상 농가들에게만 제공하려고. 어쨌든 착과 상태는 대부분 훌륭하다라고 보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봐도 이렇게 별다른 일을 안 해도 뭐 수정이 잘 되었다, 꽃도 잘 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린 나무에서 이런 식으로 착과가 골고루 졸졸졸졸졸졸졸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거리적과 같은 거 하셔야 될 시기가 됐죠. 참고로 여기에서 요 밑에 부분 정도에서만 사과를 남겨놔야 된다라고 하면, 요 지금 가지가 볼펜 정도 가지 굵기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가지고, 요게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게 되면 요런 가지, 요 굵기의 요런 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지금 요런 거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는 굉장히 단과지성이고요. 그나마 얘들은 조금 컸잖아요. 이건 단가지에서 조금 더 큰, 뭐 중단가지? 이 정도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뭘 남겨놔야 될까요? 이만큼 안에서 우리가 어떤 과일을 남겨놔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남겨놔야 되는 거는 모양도 좋아야 되고 위치도 좋아야 되고 뭐 다 있는데, 모양이 좋다라는 건 이런 모양이 좋은 거죠. 이렇게 뾰족한 모양보다는. 그리고 납작하고 동그란 거보다는 길쭉한 게 더 나은 거니까 모양은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일단은 크기가 큰 게 지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게 좋은 거고요. 얘들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얘는 지금 숨어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또 이게 너무 짧으면, 이게 지금은 하늘을 보고 있잖아요, 열매들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것들이 처져서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과일들이. 그때에 닿여 있어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요렇게 조금 밑에 가지가 있는 것들이 상품화가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뭐 작업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은 큰 거를 남겨놓는 것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굉장히 짧은 거리 내에 과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리 적과라는 거를 하셔야 되죠. 거리를 남겨놓고 적과를 해야 되는데, 이거 길지만 뚱뚱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길이 성장을 했는데 너비 성장은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는 불리합니다. 그럼 나머지 4개가 남아 있는데, 여기 1번, 2번, 3번, 4번이 남아 있는데, 남겨놔야 되는 거는 1번, 4번 이렇게 남겨놓으면 거리는 맞아요. 거리는 맞는데 1번과 2번 중에서 2번이 더 큰 건데, 얘가 앞에 나와 있어서 큰 거냐? 아니요. 모양이 압도적으로 2번이 좋습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가지에 내가 몇 개를 남길 것이냐라는 거를 일단 결정을 하세요. 2개 남길 거다 그러면 요거 남기는 것도 괜찮고, 혹은 요걸 남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햇볕이 지금 이쪽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얘는 다 바깥쪽이고요. 이거는 안쪽이 돼요. 그러니까는 착색시키는 위치에 따라서도, 착색도 위치에 따라서. 근데 이게 만약에
시나노 골드다 라고 하면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왜 다른 양상을 띠게 되냐면 음직 그늘에서 자란 것들이 오히려 과피에서 빨간 점이나 붉은색으로 착색이 되는 게 덜해요. 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품종을 키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리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음지에 있는 게 동록도 덜 끼고 과피에 장애가 생기는 것들도 좀 덜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M9으로 적합한 품종이 있고 착색을 잘 시키고 과피가 민감하지 않은 애들 M9으로 키워서 그러니까 M9이라는 게 하나의 대명사가 된 건데요. 이제 외성 대목이잖아요. 외화시켜서 재배하는 방식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품종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새 착색계들을 후지나 이런 것들을 착색계를 많이 심고 하는데 착색이 잘 되는 품종이 과피가 얇고 과피가 얇을수록 장애가 생기기 쉬운데 우리는 M9으로 햇볕에 노출시키면서 키우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장애가 생길 요인을 안고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품종을 외국에서는 가지가 무성하게 그늘에서 있으면서 키워도 되는 게 착색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우리는 뭐 95%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외국은 60에서 70%면 되고 과일의 크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한국은 한 340g 이상이어야 되는데 외국은 뭐 한 220g만 돼도 충분하다라고 하면 똑같이 나무를 키울 때 어떤 게 더 힘들고 어떤 게 미량 요소나 생리 장애 이런 것들이 더 발생할 확률이 높겠냐라는 얘기입니다. 미량 요소 결핍이나 생리 장애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재배 방식에 맞게끔 조금 더 힘 있는 대목을 써서 힘 있게 관리를 하고 사람 손이 더 가더라도 도장지들을 너무 일찍 끊지 말고 그늘로 우거지게 해서 키우다가 정리하는 방식을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뭐 딱 정해져 있죠 뭐. 근데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좋은 걸로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요. 원래 이 과대지가 있는 이거 하나를 남기면 되고 얘들은 없어지면 돼요. 근데 이제 크기도 보면 여기에서 얘들은 약간 납작하면서 그렇게 똥똥한 거고 얘는 길쭉하면서 약간 도톰하려고 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보면 이걸 남겨놓는 게 나은 이유가 지금 이 안에서 얘들을 빨리 없애야 이 안에서 뭐가 형성이 될까요? 뭐가? 예, 뭐가 형성되겠습니까? 꽃, 눈. 이 꽃눈이 형성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꽃눈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안에서 꽃눈이 형성이 안 되면 만약에 선생님들이 뭐 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거를 없애고 얘를 없애고 얘를 키운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꽃눈이 생기기는 어렵잖아요. 이쪽에서. 이 가지 끝에서 생겨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얘를 없앴어. 그러면 얘를 없앴으니 여기서 꽃눈이 생기면 되는데 잘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이 아니고 한국인이잖아요. 한국말을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꽃눈도 보면서 농사를 지어야지 올 한 해만 보면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과일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보여요. 여기 과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도대체 뭐냐는 거야. 지금 얘예요. 얘, 여기 요런 부분, 요런 부분. 요게 멈춰 있어야 뭐가 된다? 꽃눈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년도 꽃눈을 위해서 열매를 적당히 착과를 시키는 거고 조기에 적과를 끝내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가끔 그 농사를 짓다가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꽃눈 분화가 언제 돼요? 그러면서 뭐 해서 뭐 6월달, 7월달, 8월달 뭐 막 이러면서 하고 그때 막 분화가 되고 꽃눈이 이제 충실해져서 충실하다라는 건 장마나 이럴 때 밀리지 않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충실하게 되면
겨울을 나고 내년도에 좋은 꽃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꽃눈의 시작은 언제부터냐? 꽃 필 때부터 시작이에요. 왜 꽃 필 때부터 시작이냐고요? 꽃이 필 때 얘는 꽃이 안 피었죠. 꽃 필 때 얘 꽃이 안 핀 거예요. 싹이 나오고 꽃이 필 때 얘는 싹만 나오고 꽃이 안 피었지요. 이게 뭘 뜻하는 것 같아요? 꽃이 안 핀 애들은 이듬해에 꽃눈으로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안 되면 내년도 농사는 없는 거예요. 물론 없는 와중에서 민들민들한 꽃이나 뭐 이런 걸로 갈 수는 있지요.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지금 여기 계신 이 어르신이 하고 계신 게 엄청나게 무성한 이런 나무에서 이런 나무라고 해도 열매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열매도 있으면서 수세를 강하게 키우는 거기 때문에 바닥에다가 지금 자꾸자꾸 도장지들을 잘라내면서 뭔가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럼 뭘 하고 계신 거냐? 이렇게 도장지를 자르면 밑에에서 잎이 나옵니다. 싹이 튼다고요. 여기에서도 틀 수도 있고 요 밑에 옆에에서도 틀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작업은 지금 왜 하는 거냐? 그렇죠. 여기를 자름으로써 이런 데에 싹을 트게끔 만들고 이 밑에 쪽에 꽃눈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꽃눈이 없으면 내년도의 농사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빨리 꽃눈을 만들고 안정화시키지 않으면 내년도에 안 좋은 꽃눈으로 농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결실 불량하지. 사과의 소질 불량하죠. 수세 이상해질 확률이 높죠. 지금 안정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잘랐고 신초가 나왔고 여기에 이제 이런 건 꽃눈이 되게 어렵고 이런 것도 지금 약간 터가지고 되게 어렵고 얘는 멎어 있고 얘도 약간 트고 있고 복합적인 상황이잖아요. 이런 복합적인 상황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거는 멎어 있고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얘 움직였어요. 이거 움직였어요. 이거 멈춰 있잖아요. 멈춰 있잖아요. 가지 끝에서 여기는 한번 잘랐고요. 가지 끝에서 힘이 있는 애들이 터져 나오는 거 어쩔 수 없어요. 당연한 거고. 대신에 안쪽에서 멎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살포하는 어떤 거를 쓰면 이런 게 멈추지 않고 전부 다 터져버리게 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내년도 농사가 뻔합니다. 내년도뿐만이 아니고 후년도 농사도 뻔해요. 왜 그런 거냐? 가지가 이렇게 자랐죠. 가지가 이렇게 자랐어요. 이 가지를 이제 잘라서 뭐 이렇게 자랐단 말이에요. 이 가지의 처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거예요. 이런 신초.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거에서부터 싹이 터서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 싹이 1년 동안 자라고 멈추고 그리고 또 1년 동안 자라고 멈추고 또 자라고 멈추고 이 안에 어딘가에서 싹이 났겠죠. 자랐어, 멈췄어. 자랐어, 또 멈췄어. 자랐어, 멈췄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가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시작점이 있잖아요. 이 시작점. 시작점은 바로 뭐냐? 무슨 양념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 짜게 양념이 되거나 싱겁게 양념이 되면 거기서부터는 그걸로 계속해서 부침개를 만들든 김치를 담그든 뭐를 하든 그 맛이 유지가 된다고요. 바꾸려면 중간에 뭔가를 어떻게 해야겠죠. 지금 선생님들이 유인을 한다, 뭐 적심을 한다, 염지를 한다 하는 거는 기존의 나무가 계속 영양생장만 하려고 하는 거를 양념을 바꿔버리자 라고 해가지고 무언가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리가 성공을 하면
싱거운 거를 적당하게 맞출 수 있고, 짠 거를 안 짜게 만들 수 있고, 간이 맞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걸 안 하고 그냥 키운다. 그러면은 내년도 농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를 잘 관찰해서 내년도 꽃눈이 잘 멈춰져 있는가 보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제 멈춰서 들어가야 될 시기이고, 꽃 필 때부터 멈춰 있던 것들은 멈춰서 안 움직이고 주변의 이파리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터지면 안 된다라는 거. 이거 터진 것들이거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터지고 멈춰 있어야 내년도에 좋은 꽃눈이 된다. 이런 식으로 멈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4개에서 6개 정도의 이파리에서 1년 동안 양분을 모으고 모아야 요 꽃눈 하나가 제대로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장마철에 한번 밀려버리면 큰일이죠. 큰일이죠. 그리고 적과제로 나오는 제품 중에서 원래 싹이 트게끔 하는 제품이 있는데 그거를 적과제로 사용을 했을 때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품종과 살포 시기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써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싹이 엄청나게 튼 집은 어떡하느냐. 유인출을 만들든 뭐 사시든지 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싱거운 거 무슨 뭐 한 계속 끓이기만 한다고 해서 짜집니까? 짠 거 계속 끓이면 되나요? 안 돼요. 물을 붓든지 소금을 더 치든지 싱겁고 짜고에 따라서 양념에 따라서 간을 더하든 재료를 더 넣든 뭔가를 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뭔가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시기인데 유인을 하는 방식이 원래 제일 좋아요. 칼슘 부족도 예방할 수 있고. 그러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런 안 좋은 꽃눈에서 만들어진 열매들이 이런 식으로 기형과나 삐딱이, 상처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얘는 보면 이제 품종에 따라서도 이렇게 붙어서 크는 경우가 있고요. 쌍둥이처럼 이렇게 붙어서 크는 경우가 있고, 요 복숭아에서는 봉합성 열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봉합선 열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되면 저 자리가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저렇게 고리진 곳에서 저렇게 됐다가. 저런 일들이 생기는데 사과에서는 그냥 뭐 저런 식으로 크거나 이런 뺀질이 같은 게 되거나 곡과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원래 이 정도의 과대면 지금 한 2cm 정도 되는 과대면 후지로서는 최상의 과대를 가진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건데 저 중에서 지금 보면 꽃눈 분화가 그러니까는 덜 성숙된 거죠. 인격이 덜 성숙한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이 생기면 이렇게 된다. 그런 데에서 안 좋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생기는 게 뭐냐? 사비가 많이 생깁니다. 품종으로 사비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MB나 아리수나 가몽이나 사비가 생겨요. 근데 올해에는 사비가 생길 조건은 아니었거든요. 다른 데에서 이제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게 2023년입니다. 대표적으로 개화 시기에 냉해가 발생을 하면 추운 거요. 그 냉해가 그냥 기온만으로 냉해가 생기기도 하고 직접 물리적으로 접촉을 해서 생기는 게 서리거든요. 서리가 내렸다. 서리가 온다. 이런 말 자체가 맞지는 않아요. 서리는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냥 안개가 뭐 내리든 뭐 아재 좋아. 그냥 용어야 뭐 아무렇게나 쓰자고요. 이게 뭐 국제적으로 규약이 있는 건 아니니까. 안개라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추운 날, 겨울에 추울 때에 겨울에 뭐 한 3월이나 4월 달에 그 저수지나 연못이나 개울이나 이런 데를 보면 물은 아직 따뜻해가지고 김이 막 모락모락 올라오는 게 보이잖아요. 그거는 기체가 아니고 액체인데 그 액체는 물방울이고 물방울이 많이 모여져 있는 걸 우리는 안개라고 하고요. 그 안개가 추워가지고 얼어서 붙어서 식물체 표면에 자동차, 유리, 뭐 화강암, 뭐 이런 거 대리석, 지붕 판넬 이런 거 파이프
이런 거에 얼어붙어 있어서 알갱이로 변하면 우리는 그걸 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서리 피해를 보게 되면 나중에 이런 증상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에 문대져서 생긴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고 하니까는 이 전체가 과대지가 흔들리니까 여기 부분이 문대지니까 이 털 있는 부분이 벗겨지면서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딱정이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동록, 사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은 말이에요. 얘는 뭐냐는 거야. 껍데기도 없잖아요. 얘는 뭐 줄기 같은 이런 게 없어서 닿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왜 따로 뚝 떨어져 있는 건데 왜 이런 게 생겼냐라는 건데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농약이 뭐 문제다, 뭐가 문제다, 문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명확히 알아요. 뭔지. 뭐냐면 과피에 무엇인가가 자극을 주면 그래요. 그러면 그걸 농약 하나로 특정할 수 있느냐? 뭐 어떤 영상을 보면 봄에 못 뿌리면 동록을 유발하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뭐 수세나 매년 똑같이 그런 일들이 반복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봄에 물만 뿌려도 저렇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조건이 안 맞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품종적인 거 최우선적으로 나타나고요. 나무가 힘이 없는 거 나타나고요. 전년도에 뭐 과산화수소 이런 제품들을 살포를 하거나 꽃눈이 충분히 잘 형성이 되지 않았거나 이러면 사비 발생이 많아집니다. 게다가 햇볕에 노출된 것들 사비 반응이 많고요. 즉 과피가 우리 이따가 농약을 조금 언급을 해드릴 텐데요. 과피가 반응을 하면 결과를 남깁니다. 우리는 사람을 얼굴을 마주하면 판단을 합니다. 판단은 불과 0.2초 만에 끝납니다. 어느 사람을 딱 빤히 10초간 쳐다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얼굴을 딱 바라보는 순간 판단합니다. 아, 멍청하구나. 아, 똑똑하구나. 아, 날카롭구나. 아, 성격 부드럽겠구나. 애를 잘 키우겠구나. 그냥 마주치는 순간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300만 년 동안 그런 식으로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만진 거예요? 아니에요. 말을 나눴어요? 아니에요. 과피도 그렇습니다. 이게 만지는 것도 있고 만지지 않고도 반응이 일어나요. 농약으로 만지는 것도 있고 온도가 전달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삽이 생기는 문제는 해결하기가 안 될 거다라고 보는 게 99% 정답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왜 해결이 안 되냐면 제가 애를 지금 3명을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키우는 건 아니지. 뭐 와이프가 키우는 거지. 남자가 뭐 크게 역할을 하는 건 없단 말이에요. 첫째, 까탈스러워요. 둘째, 원만해요. 셋째,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뭐 소심해요. 겁이 많어. 까탈스러운 놈을 원만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나이 70이 돼도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소심한 애를 웅변학원이나 뭐 이런 거를 보내면 아주 활발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천성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왜 외국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 한국에 와서 과피에 반점이 생기고 동록이 많이 생기고 왜 이러느냐? 한국은 극과 극이에요. 그냥 이거를 이해하자고요. 우리나라의 최저 기온이 여기고 겨울에 여름의 최고 기온이 여기다라고 하면 작물이 생육을 하는데 필요한 기온대가 한 이 정도다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외국은 자기네 나라에서 육종을 할 때 이 범위 내에서 알맞은 거를 육종을 해서 그 품종을 다 테스트를 해보고 해요. 그래서 아 이거 괜찮아요 라고 해가지고 갖고 와서 우리는 그거를 이제 써보는 거야. 그럼 한국에서도 이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현지에 적응 실험을 할 때 이게 맞는 지역에다가 실험을 하면 따뜻하고 해발이 낮고 뭐 이런 데에다가 실험을 하면 괜찮게 나와. 근데
이게 막상 현장에 퍼지잖아요? 그러면 이 범위를 벗어나는 곳에 가서도 심겨지는 거예요. 환장할 일이죠. 예. 그러니 우리가 육종을 해서 우리는 뭐 육종을 안 하나? 하죠. 하는데 육종을 했을 때의 현지에 적응 실험을 하는 것 자체가 예. 우리 기상정보나 뭐 하면 옛날에 지능청이 있던 수원의 정보를 썼고 요새는 뭐 지금 1월부터 5월 며칠까지 뭐 비가 얼마 내렸고 일사량은 얼마고 저희 이거 조사를 하는데 보면 전주 기준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저런 한심한 인간들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 별을 생육 조사를 하거나 사과를 생육 조사를 하거나 혹은 뭔가 고출을 한다거나 하면 그 주산 지역을 해야지 그 기상 데이터를 쓰는데 지능청이 있는 전주 거를 쓴다거나 하는 게 그러면 그게 전국의 대표성을 띠냐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는 정보 자체가 왜곡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 대상 농가들에게는 지역별로 해가지고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결국엔 뭐냐? 사비가 생기는 거를 뭐 지베렐린만 가지고 해결이 가능하느냐? 아니요. 원체 안 생기는 곳에서 재배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런 지역인데도 올해 생겼다라고 하면 나의 기상 조건이 점점 극으로 치닫고 있는 곳에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봄에 약을 안 쳐. 우리 물도 안 치고 화상병 약도 안 치고 다 이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까지 약을 한 7번에서 9번을 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중에 화상병 약이 한 3번 정도 들어가니까는 한 5번에서 6번 정도는 일반 방제를 했어야 되고 이것만 하나 영양제도 써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과피의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얘기죠. 자, 그건 뒤에 농약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보아야 되는 거는 이제 M9에서 일어나는 뭐 노란 이파리 증상이에요. 이게 적성병으로 낙엽이 될 수도 있고 전문이 낙엽병일 수도 있고 그냥 생리적으로 나타나는 거일 수도 있고 갈반일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겠죠. 더불어서 이제 착화된 상태도 좀 보시는 거고 이런 증상들이 지금 생기는데 이게 주로 M9에서 이런 것들이 생겨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면 뭐 어떻게 M9을 안 심어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럴 수는 없고 가지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이런 이파리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품종을 가리느냐? 가리지 않습니다. 이 대목의 문제이기 때문에 품종을 가리지는 않아요. 단지 이런 게 생기는데 농가는 겁이 나죠. 어쩌다 한 입 생겼어. 뭐 충분히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거의 7잎파리고 밑에 떨어진 것들 봐요. 그러면 이 나무 자체가 지금 뭐 많이 봐야 3년, 적으면 2년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이 어린 나무에 꽃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열매도 별로 안 달았잖아요. 여기 열매 같은 거 보이는데 이 나무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낙엽이 되고 한다라고 하면 내년도 농사가 제대로 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보자고요. 내년도에 만약에 3년 차가 됐어요. 열매를 달지요. 20개에서 한 40개 달아버려요. 4년 차 됐어요. 이건 뭐 한 40에서 한 60개 답니다. 5년 차 됐어요. 60에서 뭐 한 100개씩 달아요. 6년 차 됐어요. 100에서 한 140개 달아요. 7년 차 되면 140개 이상씩 막 답니다. 달기 시작을 해요. 나무 높이도 이제 그때 되면 3.5, 4m까지 올라갔지 뭐. 고수고 고밀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딱 심어진 거를 보면. 그러면 나무가 그냥 그걸로 끝나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으로 가다가 중간에 끝나기도 하고. 왜 그러느냐? 심었을 때부터 이 나무의 위, 트리와 밑에 루트라고 하는 비율도 안 맞는데 어려가지고 꽃눈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아이고 낙엽도 되고 있는데 아이고 뒤에 보면은 장마철에 순 터져가지고 꽃눈도 띠리해지는데 예. 그러면서 나무 키운다고 이제 유인해서 양분 조장도 잘 못하게 만들지. 적심하지. 그러면 우리는 M9에 대해서 항상 새롭게 생각을 해야죠. M9은 뭐다? 나무의 수명이 몇 년 간다? 9년 간다. 그것도 제대로 9년이냐? 아니, 9를 뒤집어. 6이라는 숫자로 바꿔요. 이게 뭐냐?
결실시키는 기간이 한 6년 정도다라는 거예요. 왜? 3년에서부터 한 6년 정도까지 이때의 M9이 가장 품질이 좋을 때예요. 그냥 M9의 95% 이상이 3다이로 나오고 누가 지나가다가 봐도 우와 농사 대박이네. 어떻게 이렇게 나무가 깔끔하고 정형화되어져 있고 열매는 크고 왜 이래요? 라고 하죠. 근데 실제로 5년, 6년, 7년, 8년 이쪽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어때요, 농사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 에? 옛날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뭐, 아니 뭐 해거리가 와가지고, 뭐 서리 피해가 와가지고, 우박을 맞아가지고, 그런 게 없어도요. M9은 그거를 계속 잘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M9을 15년, 20년 갖고 가려면 착과수를 남들이 와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 이거밖에 안 달아요? 라고 할 정도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노랗게 돼서 이파리 떨어지는 것들도 덜 하게 되고 좋아지죠. 불안병도 줄어들게 되고 좋아지죠. 근데 우리는 지금 800cc 경차에 사람 5명 태워가지고 서울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부산을 간다라고 하는데 5시간 정도를 한 번도 안 쉬면서 100km로 꾸준히 달리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냐? 아니지, 가능하죠. 가능해. 전혀 뭐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2800cc짜리 뭐 이런 엔진을 가지고 있는 좀 넉넉한 SUV 이런 거를 가지고 가면 훨씬 나무가 차가 부담이 덜 하겠죠. 그러니 우리는 그 근데 또 그게 맞아요. 왜 M9이 우리가 접목되어져 있는 이거를 사용을 하느냐? 조기에 결실을 시키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나의 경제적으로 뭐라 그럴까? 자금이 빨리 회수가 되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단지 M9으로 한 20년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농사를 계획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M9으로 한 9년에서 10년 그 중에 열매 따는 건 한 5, 6년 정도 제대로 따고 끝나는구나. 다음 걸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묘목도 키우는 거고. 그러니까는 결론을 빡 그냥 완전 한 땅으로 그냥 빨리빨리 착과시켜가지고 돈 벌고 끝나냐?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비실비실 갖고 갈 거냐? 이런 식의 차이는 본인이 결정을 해봐야죠. 불안병 이야기를 조금 해드렸는데요.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요. 바로 요런 부분이에요. 여기가 지금 이제 불안병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요 불안병이 있는 부분에 우리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위에 있는 부분이 지금 아직 멀쩡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냥 없애버려요? 치료를 해서 감싸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냥 달아먹죠 뭐. 그래서 저희가 뭐를 보여드리느냐 이게 이런 가지들이 지금 한 3년 정도 된 가지들이거든요. 저런 가지들에서 불안병원균을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불안병원균이 걸려있는 가지잖아요. 불안병원균이 습 처리만 해도 다시 나오고요. 3년 동안 비닐을 덮어놓거나 땅에 묻어놨거나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서 이 말라 비틀어진 거에서 보면 불안병원균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럼 선생님들이 불안병이 걸려져 있는 거를 치료를 할 때 치료를 했어. 뭐 긁어냈어. 그을렸어. 이걸로 끝나는 거냐? 아니요. 여기에서 뭐를 또 해야 되느냐? 도포 처리까지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도 여기에서 병자각이 생기고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
불안병이 걸리면 최대한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없애야죠. 빨리 없애야 되는데 그거를 과수원 이런 데 입구나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놓고 하면 주변에 견문이나 동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터지는 것들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감염이 되는 거죠. 감염이 돼서 발병하기 시작하고 윗대가리 날리고 뭐 이러다 보면 과수원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죠. 그럼 여기에다 뭐 아테미를 하든 뭐 분무하는 뭐 브랑카튼 이런 거를 쓰든 뭐 하든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죠. 나무가 뭐 상처가 안 생기게 할 수도 없고. 상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하나 보여드리면은요. 지금 이렇게 쪼갈라지고 여기 아상 처리했던 것들 지금은 괜찮아요. 왜 괜찮냐 하면 우리는 방제를 많이 합니다. 지금 살포 많이 하잖아요. 농약을. 그래서 병원균을 일단은 감염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거고요.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가을부터 시작해서 겨울에 상처를 내면 치료를 할 수 있는 양분을 만들고 신호를 보내고 하는 잎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잎이 있고 치료도 할 수 있고 양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언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 도장지 막 손으로 막 쥐 뜯어내잖아요. 그 자리에 불안병 다 걸리든가요? 안 걸리는 이유가 있죠. 왜? 잎이 있고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갖춰져 있는 때다라는 거죠. 겨울에 그러냐? 아니지. 그러니까 겨울에는 최대한 전종을 늦춰서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과수원 관리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나무가 불안병이든 뭐든 해서 죽었어. 비닐을 까는 거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이러면 생육이 잘 촉진되고 하니까 하시고, 이분은 생육을 촉진하기 위해서 깔은 건지 나무가 어려서 공간이 아까워서 비닐을 깔고 콩이나 땅콩을 심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렇게 깔아두면 이 밑으로 뿌리가 자라는데 좀 도움이 되고 하니까 초기에 생장을 촉진시키고 심은 나무에 활착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냥 심어놓고 나무를 이렇게 관리하는 것보다야 훨씬 낫죠. 여기도 보면 이게 지금 나무를 심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심어져 있잖아요. 이 풀과 이런 환경에서 잘 키운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솜털이 있을 때에 농약을 살포를 하고 이건 이제 다이세넴을 살포를 한 거고요. 이랬을 경우에 과피의 반응이 일어나서 문제가 이루어지느냐, 안트라콜을 살포하면 문제가 일어나느냐, 다코니를 살포하면 어떻게 되느냐, 농약에 따라서 주의사항들이 있고 과피의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농약들이 실험을 해서 문제가 없으니까 등록이 된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런 실험을 할 때에 기준이 되는 나무, 선생님들 농약 실험에 참여해 보셨어요? 그 과수원에서 표준적인 나무를 골라요. 약한 나무를 고르는 게 아니고요. 그럼 사과에 농약을 등록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 품종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자 사과에 농약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시나노 골드와 엠브를 할까요? 그게 얼마나 된다고? 전체 사과에 2%도 안 될 게 뻔한데. 그러면 MB라는 품종이랑 나가노 신구를 두 개를 할까요? 그 얼마나 된다고? 그러면 아리수랑하고 가몽이랑 할까요?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런 거 실험 안 해요. 그럼 뭐 해야 하느냐? 후지, 홍로 이거 딱 하죠. 이 두 개를 합치면 거의 85%가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내가 아리수를 갖고 있는데 가몽을 가지고 있는데 MB를 가지고 있는데 엠부나 나가노 신구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어. 선생님들이 결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농약을 살포하고 그래서 답이 수십 수백 개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뭐를 했더니 적과가 잘 됐어. 이렇게 했더니 과실이 굵었어. 착색이 잘 됐어. 탄저가 멈췄어. 그 품종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일단 제대로 된 실험 결과는 없으니까 그 지역에 누군가가 한 게 솔깃하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됐다니까. 그러면 그거를 관련된 기관에서 알아낼 수 없느냐? 그 마이너한 거는 그러니까는 대중적이지 않는 거는
연구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기본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과피에 뭐가 묻었어? 문제가 되느냐? 표준적일 때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왜? 왜?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수십 년을 등록할 때도 그랬고. 근데 뭐가 문제냐? 여기에서 살포된 농약이 겉껍질에 묻어 있는 것 자체로도 얘들은 일단 반응을 하기는 해요. 반응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야. 근데 기온이 변해서 좀 더 기공이 열리고 과피에서 렌티셀이라고 해서 과점이 더 열리고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또 다른 게 요인이 되어서 어떤 영양제라든지 침투하게끔 만들어주게끔 하는 계면 활성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반응을 해서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보호제는 기본적으로 과피와 반응을 하기는 하지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렇게 살포를 하고 나서 일주일 혹은 일주일이라고 그러면 뭐하다. 7일 혹은 10일 정도 뒤에 뭔가를 살포하는데 지난번에 보호제를 썼으니까 지금 침투제를 써야지. 이런 식의 생각과 내가 안 쓰던 거지만 항생제 같은 것들을 살포를 하게 된다라든지 어떤 좋다라고 하는 미생물 제제가 있고 미생물제 중에서 하나가 우리 또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죠. 예. 세레나데도 그런 거고 세리피엘도 그런 거고 미생물제는 아니지만 다르게 사용하는 아그로파지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병원성 균 화상병이라고 하는 이 병원성 이 균의 작동을 해야 되지만 그것들이 과피에도 자극을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사비가 생기기 쉬운 조건, 약해가 생기기 쉬운 조건으로 점점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방제력이 될 수 있으면 같은 제형을 쓴다거나 앞뒤에 약들을 배치를 해서 문제가 좀 없게끔 게다가 보르도액도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보르도액 사용하기 일주일 전에 조심해야 되는 거, 2주 전에 조심해야 되는 거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해서 만들어 놓고 하는데 중간에 근데 방제를 안 할 수가 없잖아. 비가 온다고 하는데. 지금 기상 조건으로 보면 5월 말까지의 기상 조건을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비가 얼마나 내렸느냐. 그러니까 농민한테 필요한 건 4월과 5월 지금 이 두 달 동안 싹이 트고 나서 착 적과를 시키고 이제 봉지를 씌우고 하던 이 시기 동안에 일조 조건과 비가 온 횟수, 비의 양이 중요한 거거든요. 조건으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 좋다라는 얘기예요. 네,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는데 그러한 조건에서 지금 전년도에 극심한 추위와 이런 거를 겪어온 것보다 어찌 보면 MB나 아리수가 사비가 더 많이 생기고 있는데 화상병에 대한 방제 약제도 그렇고요. 선생님들이 봄에 치는 영양제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 냉해 극복을 위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도 그렇고 수세 회복을 위해서 봄에 나무 깨질깨질하잖아요. M9들 보면 막 죽어갈 것 같아. 그래서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복합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깨질깨질한 나무들 살리는 방식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자꾸 뭐 덮어 씌워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 거냐? 나무가 깨질깨질하다라는 거는 딱 이렇게 보면 알아요. 지금 여기 나무를 이렇게 나눠서 보면 오른쪽은 이파리가 안 펴지고 오므라져 있고 왼쪽은 펴져 있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데 여기가 견무늬가 있든 뭐가 있든 어떻게 해결을 하냐는 거야. 자, 이렇게 나눠봐요. 이 두 그루잖아요. 이쪽은 잎이 펴져 있고 이쪽은 잎이 오글오글 거리잖아요. 잎이 왜 오글거리나요? 호르몬제를 쓴 건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서 잎이 왜 오글거리냐? 양수분 이동이 원활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그럼 양수분 이동이 왜 원활하지 않느냐? 이미 저장 양분은 거의 다 저장이 되어져 있던 것들로 마중물로 시동은 걸어놨으니까 이제 이파리에서 만들어내는 걸로 하면 되는데 이파리가 이렇게 많은데 왜 시들시들하냐는 거야? 그렇죠. 밑에에서 이파리에 저장되어 이파리와 가지에 이제 있는 것들 가지에 저장되어 있던 가리, 인,
마그네슘, 칼슘, 뭐 붕소, 아연, 철, 이제 염소 이런 것들, 구리도 조금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쓰여야 되는데 필요한 것들이 어디 있어? 땅에서 일단 올라와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올라와야 되는 통로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뭐 어떻게 지금 뿌리에서 그쪽 대목이 있는 부분 접목 부위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새로운 뿌리를 만들어내야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빌빌거리는 나무의 이 부분을 덮어버려서 새 뿌리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무가 빌빌거리잖아요. 제초제 친 거, 뭐 이런 거, 이런 식의 나오고, 요런 제초제를 밑에다가 테라드 골드나 테라드 플러스나 뭐 이런 것들을 살포를 했을 때, 과피에서 이런 반점 생기는 문제도 더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힘이 없었을 때. 얘는 이제 근삼이, 테라드 플러스 이런 것들 살포를 했을 때 터치다운 IQ나 뭐 이런 거 대장군 이런 거 살포했을 때 밑에 흡지나 이런 거에 묻었을 때 그 이듬해 이렇게 나오고 이파리가 얇잖아요? 여기에서 몸꽃눈을 만들겠어. 못 만들지. 결국에는 없애버려야죠. 이렇게 없애버리는 이걸 깨어나길 기다리거나 그러지 마시고 없애버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과일에 이렇게 지금 점 생기는 거 옆에 논이 있나 살펴보시고요. 수세가 약한가 살펴보시고 내가 땅바닥에 뭔가를 뿌렸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묘목을 새로 키우는 포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 아는데 이거는 이제 접을 붙여서 키우는 거고요. 요거는 굉장히 크죠. 지금 같은 시기인데 뭐냐? 팔다가 안 팔리는 묘목도 다시 꽂아가지고 저런 식으로 키워야 되죠. 그러면 팔다가 안 팔리는 묘목을 다시 윗대가리를 날리고 가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내년 2025년이네 벌써. 2025년에 이제 좋은 묘목으로 크다란 묘목으로 이렇게 해서 팔겠죠. 안 권해드려요. 왜 안 권해드리냐고요? 사람은 재혼을 하든 삼혼을 하든 뭐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4혼을 하든 5혼을 하든 뭐 한 200번을 결혼을 하든 뭐 전혀 신경이 안 쓰여요. 근데 나무는요. 봐요. 왜 2년을 키웠을까? 이게 품종이 안 좋아서 안 팔려가지고 잘랐을까요? 기본적으로 나무가 소질이 안 좋아서 안 큰 거를 도태되거나 혹은 뭐 이런 거를 그래도 버리느니 접은 붙였고 나무는 잘 살았으니까 한 해를 더 키우면 그러면 나무가 크기도 크잖아 라는 거잖아요. 그런 나무가 외화 재배를 시킬 때에는 굉장히 유리하고 좋죠. 왜? 나무가 아주 소질이 안 좋으니까. 근데 내가 나무를 일단은 잘 키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지를 밀식을 시켜가지고 키우려고 했을 때에 기본적으로 소질이 안 좋은 애들은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나무를 오래 키울 사람은 BA 처리를 안 한 나무를 묘목을 갖고 오는 게 낫고요. 근데 저게 왜 우리가 종묘상이나 이런 데에서 BA 처리를 막 3번씩이나 해가지고 가지를 많이 만들어내느냐? 그거를 특묘라고 해서 비싸게 팔 수 있고 농민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묘목을 키우면서 비리비리하게 키워가지고 굵은데 회초리야. 이 굵은데 회초리가 있고 똑같이 굵은데 가지가 많이 나와 있어. 얘는 뭐 25,000원 받을 수 있고 이거는 18,000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품종일 경우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묘목상에 가서 보면 이렇게 좋은 품종, 좋은 이렇게 후지나 이런 거 있으면 한 18,000원 정도 갈 거고요. 이게 그냥 회초리 정도로 되어져 있다 그러면 뭐 한 12,000원에 살 수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 이제 새로 나온 품종이나 뭐 이런 거를 붙였어. 문누주라든지 뭐 아리온이나 이지풀이나 나가노 신구나 뭐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 비싸게 받겠죠. 근데 비싸게 받으려니까 가지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생각해봐요.
선생님들 애 손주들이 태어나가지고 손주들 잘 키우기 위해 가지고 한 100일쯤 됐을 때 뭐 녹용 지어 먹여요? 안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큰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묘목을 키우면서 BA 처리를 해서 뿌리 발달도 별로 좋지 않은 거를 가져다가 심어가지고 빌빌해가지고 심어서 죽이기도까지 가면서도 그거를 원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내년부터는 이제 이 서비스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기가 대목도 만들어보고 묘목도 키워보고 지금 한 100명 정도의 농가를 만나면 5명에서 10명 정도는 자기가 묘목을 생산을 하고요. 100명 중에서 하나에서 2명 정도는 대목까지 생산을 합니다. M9이든 26이든 생산을 하고 여기에다가 접을 붙여가지고 이거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비율이 점점 높아져야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 센터에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어쨌든 농가에서 사업을 시작한 농가에서 그렇다라고 하니까 사실일 거다라고 보여요. 모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사과를 신규로 그 재식을 하든 뭐 재개원을 하든지 간에 이 묘목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에서 60평의 대목 포장이 있어야지만, 예? 60평의 대목을 증식하고 하는 이 묘포장이 있어야지만 사업비 지원을 해줍니다. 이게 왜 필요한 거냐? 가식을 해두든 뭐를 해두든지 간에 60평은 내년도에 고사주를 위해서 똑같은 연차의 묘목을 키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게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이게 필수 조건입니다. 사업비를 집행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농가는 내 포장을 만들 때에 과수원을 신규로 만들 때에 일정 양을 묘목 키우는 내년도를 위한 예비 결사대 뭐 구사대 이런 것들 포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목을 만드는 방법, 묘목을 만드는 방법, 언제 이 밑에 부분을 훑어야 되는지, 한 번에 훑어야 되는지, 위에 부분은 어떻게 조장을 하는지, BA 처리를 본인이 시나노 골드 같으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어느 시기에 해야 되는지, 묘목을 키울 때 어떻게 방제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본인이 한번 키워보면 좋은 묘목을 보는 눈도 띄어지고, 그래서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더 안내를 해서 원래 그게 시군이나 아니면 농협 같은 농업인 단체가 해야 될 일이기는 한데 농민이 안다라고 해서 그게 뭐 해가 되는 일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 자기가 생산을 해서 키워서 자기가 개원할 때 하면 훨씬 낫죠. 나무가 죽더라도 부담도 덜하고 내가 키운 묘목이고 내 토질에서 내 기후, 내가 재배하는 곳의 기후에서 맞는 거를 하는 거니까. 그 물론 성가신 일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생각해보면 또 생산을 해보면 그 과정에서 나무의 수채의 생리를 알게 되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농사를 5년만 짓고 마실 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뭘 뭐 신경을 써. 10년만 지을 거다. 사다가 쓰세요. 근데 내가 15년, 20년, 30년을 지어야 되고 내 자식이 와서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과실에서 순나방 피해나 밤나방이나 이런 것들의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면 적당히 방제는 잘 된 거고요. 그래도 이게 산 쪽이라든지 뭐 어떤 품종에 먼저 생겼다라고 하면 내 방제의 약제가 골고루 잘 도달을 하는가 이거 한번 검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사비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환경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엄청난 약제들을 뭐 사과에 등록되고 안 되고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아무 약제나 막 뿌려댈 수 있었어요. 그러니 면충도 적고 나무 좀 피해 없었고
진딧물 걱정 없이 뭐 풍뎅이나 갈색 날개 매미충이나 뭐 이런 거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규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농사를 지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좀 불리한 면도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뭐 소비자가 혹은 어, 이런 규정을 만드는 곳에서 국제적인 기준이 그렇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뭐 따라가야지. 아, 난 안 할 거야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리한데 불리한 과정에서도 지혜를 발휘해서 농사를 잘 지어야죠. 그래서 저희 꾸준히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공개 영상이라고 얘기를 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못했는데요. 어쨌든 사업 대상 농가분들께는 소식지 좀 이따가 한 2, 3일 뒤에 보내드릴 거고요. 거기에서 또 현재 일어나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활용 잘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